한 발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8월 21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할지 알려드리는 시간 뉴스 리액션입니다. 나경희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더위를 뚫고 해외 순방에 나선 김민아 평론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정확히는 김민아 총통이라고 댓글을 달려있는데 저도 모르게 김민아 평론가라고 했네요. 직하면 시사평론가로 나가는데. 네, 하지만 이제 저희 세계관을 이해하시는 구독자분들께서는 김민아 총통이 이 더위에도 해외 순방에 나섰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덥긴 덥네요. 더위에 지치고 윤건이 악행 뉴스에 지친다 이런 댓글도 나와 있는데 더위에 저희 지치지 말고 김민아 평론가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면서 바로 첫 번째 뉴스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태원 출동 소방관 한 달 새 2명 사망. 네, 이제 힘내자고 했는데 또 이런 소식이네요. 네, 어제 이태원 참사 현장에 출동했다가 우울증을 겪던 중에 실종돼서 끝내 사망한 소방대원의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이보다 더 앞서 이미 사망한 소방대원이 또 한 명 있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에 이제 용산소방서 화재진압대원으로 구조 현장에 투입됐던 경남 고성소방서 소속 소방대원이 지난달 7월 29일에 자신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게 이제 뒤늦게 알려진 건데요. 해당 소방대원은 올해 2월 말까지 서울에서 이제 근무를 하다가 경남 고성으로 근무지를 이동을 했는데 이 시기에 트라우마를 이유로 공무상 요양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6월에 인사혁신처로부터 불승인 통보를 받았고요. 90일 동안 이제 이의 신청 기간 중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 있었던 구조자, 시민들의 트라우마, 정신건강을 이제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보살펴야 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범부처 전담 총괄기구 구성을 포함한 자살 예방, 정신건강지원 정책을 정교하게 만들어달라라고 주문했습니다. 네, 빠르게 구성되길 바라면서 두 번째 뉴스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김건희 구속 후 세 번째 특검 출석. 네, 오늘도 진술 거부했다라는 소식이 있죠? 네, 김건희 특검팀이 오늘 오후 2시까지 출석하라고 했는데 호송차를 탄 김건희 씨가 1시 17분쯤에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구속이 되니까 지각은 안 하는 것 같고요. 특검팀은 오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서 통일교 측으로부터 먹거리와 샤넬백 등을 받고 대신 교단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 청탁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1차, 2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상당 부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하고요. 통일교 의혹과 관련해서 어제 나온 보도 하나를 살펴보면요. JTBC 단독인데 대선이 막 끝난 2022년 3월 30일에 김건희 씨와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이 통화를 합니다. 그래서 윤영호 씨가 교회만 아니라 학교, 대한민국 조직, 기업체까지 총동원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김건희 씨는 애써줘서 고맙다.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통일교라는 종교 세력과 결탁한 건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김건희 씨는 통일교나 다른 여러 종교, 단체 등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나눠서 도운 거고 당선자 측면에서 이제 감사 인사를 한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해명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어제 전해드린 소식인데요. 업데이트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어제 심평 변호사가 김건희 씨 면회를 갔다 왔다면서 둘이 나눈 대화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렸잖아요. 특히 이제 한동훈이 어쩜 그럴 수가 있느냐. 그가 그렇게 배신만 안 했으면 그의 앞길에는 무한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을 거 아니냐라고 김건희 씨가 한탄했다고 이렇게 적었는데요. 어제 김건희 씨는 변호인과 만나서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한 말이 아니다. 심평 변호사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부인을 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진실게임 양상으로 가고 있는 모양새인데 심평, 김건희 두 사람 말 중에 누가 더 맞다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두 분 다. 둘 다 아니, 둘 다 거짓말한다. 진실은. 말씀을 항상 정확히 하는 분들은 아니어서. 그리고 특히 이제 김건희라는 분은 뭐 우리가 수사 과정에서도 하는 말을 보면은 이것저것 둘러대고 이것저것 또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을 수가 없어요. 네. 근데 뭐 심평 변호사라는 분도 그게 뭐 일부러 그러는 건지 아니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건지 몰라도 말이 계속 부풀려지고 살이 붙고 뭐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지금 말을 하는 걸 보면. 그래서 뭐가 진실인지는 모르겠으나 근데 뭐 심평 변호사라는 분이 밖에서 막 얘기를 하는 건데 김건희라는 분이 그 지금 건강해지고 있는데 삼시세끼 물론 이제 뭐 못 먹는단 말이 있더라고요. 뼈가 그렇죠. 앙상하다 이렇게 심평 변호사는 주장하고 있잖아요. 네, 식사를 거부한다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거기서 그러고 있는데 그 안에서 밖에서 하는 얘기를 바로잡을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렇죠. 뭐 그래야 될 이유는 없는데 굳이 바로잡는 거는 그게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마 본인의 지금 여러모로
김건희라는 분의 자신의 이 우기는 거, 그다음에 말을 바로 잡는 거 이런 건 자기가 혐의와 관련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하고 한번 엮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지금 심평 변호사가 한 말, 한동훈이 그렇게 그때 배신하지만 않았으면은 뭐 잘 나갔을 텐데라는 얘기. 무한한 영광. 네, 뭐 그걸 뭐 무한한 영광이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하면 잘 나갔을 거란 얘기 아닙니까? 예. 뒤집어 얘기하면 뭐예요? 그때 한동훈이 배신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그 난리가 난 것이다. 이 얘기를 김건희라는 사람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받고 있는 여러 가지 혐의들은 공천에 개입했다든지 뭐 이런 내용인 거잖아요. 또 통일교랑 이것저것 이 결탁을 해가지고 전당대회에 개입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었다든지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이런 혐의에 근거를 두고 이 발언의 내용을 의미를 해석을 해보면은 한동훈이 배신해가지고 내가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라고도 해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한동훈이 배신해서 내가 혼내줬다. 그런 걸 전제하는 얘기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법적으로 수사의 과정에서 보면 이게 자기한테 유리할 리가 없는 얘기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해놓고서는 사실은 권력자였다. 그런 걸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잡고 싶겠죠.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심평 변호사 얘기가 부풀려진 거든 아니면 정확한 진실을 얘기하는 거든 안에서 감옥 안에서 밖에서 나도는 얘기를 바로잡고 싶으니까 굳이 이거를 정정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이제 뿐만 아니라 채널A에 나가가지고는 심평 변호사가 장제원 전 의원에 대해서도 김건희 씨가 언급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장제원 전 의원한테 뭔가 몰아가기 하는 모양새인데 이건 부인을 하진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뭐 심평 변호사가 하는 얘기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한동훈 얘기만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많은 얘기 중에 그거 하나 정정하는 거잖아요. 지금. 한동훈 이야기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불리한 걸 하나를 찝어서 지금 뒤집는 거지. 나머지는 이렇게 말하든 저렇게 말하든 지금 뭐 김건희라는 사람 입장에서 뭐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장제원 몰아가기라고 표현하셨지만 뭐 그런 부분들은 법적으로는 오히려 나한테 유리할 수도 있는 거고 김건희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굳이 정정할 필요는 없어요. 힘들어. 못해요. 변호인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그냥 두는 것이고 이것은 어쨌든 혐의와 관련이 있어 보이는 어떤 발언은 정정을 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실제 두 사람이 직접 나눈 대화가 뭔지는 우리가 직접 이 진실은 알 수 없는 것이고 정정을 하는 취지는 그런 취지일 것이다. 그러니까 심평인이 김건희니 뭐가 그렇게 좀 중요하다고 언론에서 집중하는 거냐라는 좀 비판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을 다루는 이유는 의미 이런 것들은 또 김민하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심평이라는 분이 잡음을 크게 일으키면서 또 이분의 의도도 있는 거겠죠. 네. 이분은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물론 많은 분들이 저거 뭐 또 관심이다. 관심을 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런 의미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런 또 본인의 작은 세계 안에서는 이게 또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갖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어쨌든 신탁을 받고 돌아온 거지 않습니까? 신탁이요? 그렇죠. 신탁을 받고 돌아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배신자 역시 한동훈은 배신자이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열심히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전당대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건 뭐 그냥 평론가로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지만 심평 변호사라는 분은 이렇게 신탁을 갖고 옴으로써 지금 안 그래도 이 레드오션인데 윤 어게인 세력의 어떤 그 경쟁 구도 지금 다 끼어들어가지고 레드오션인가요? 그렇죠. 지금 뭐 무슨 유튜브 누구 유튜버 뭐 고 박사님 뭐 그다음에 또는 뭐 누구 해가지고 나는 어느 후보를 지지한다 장동혁을 지지한다 뭐 이러고 있고 지금 뭐 뜨거운 그러한 경쟁의 가운데 여론조사 나온 거 보니까는 김문수 장동혁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1, 2위를 다투지 않습니까? 레드오션인데 거기에 너희들이 아무리 무슨 뭐 거기서 윤 어게인을 외치고 무슨 뭐라고 외쳐도 나는 직접 신탁을 받아가지고 오는 사람이다. 이거를 보여줌으로써 존재감이 확 각인이 되지 않습니까? 역시 과거에 윤석열의 멘토라고 불리고 지금은 직접 신전에 가가지고 신탁을 받아오는 이러한 제사장으로서의 심평이로구나. 이게 되잖아요. 아마테라스? 아마테라스. 뭐 글쎄요 신이 뭐 그 신인지 저 신인지 뭐 그런 신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아마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각자의 그 이해관계와 각자의 의도가 막 있습니다 이게.
트마리탄칼님이 신탁 통치네 로마 그리스 시대냐 이렇게 지적을 하시기도 했고요. 큰사랑님은 계엄을 진작 꾸미고 있었는데 한동훈이 배신 안 했으면 계엄 성공하고 무한한 영광을 누렸을 거다라는 뜻일 것 같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지율 관련된 이야기가 세 번째 뉴스인데요. 넘어가 볼까요? 네, MBS 이재명 지지율 57%. 예, 떨어지는 모양새입니다. 네, 오늘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18일에서 20일 사이에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해서 이날 공개한 전국 지표조사 MBS 결과가 오늘 발표가 됐는데요. 하나씩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요. 우선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57%로 2주 전보다 무려 8%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부정평가 응답은 33%인데 직전보다 9%포인트 상승을 했고요. 부정평가가 30%를 넘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무래도 8월 15일 조국 전 대표 사면이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실제로 광복절 사면에 대해서 부정평가가 54%나 되고요. 긍정평가는 38%에 불과했습니다. 정당별 지지율을 살펴보면 민주당은 4%포인트 내려서 40%가 나왔고요. 국민의힘은 7주째 20% 밑을 밑도는 19%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직전 조사에서는 최저치인 16%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3%포인트가 오른 수치이고요.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각각 4% 그리고 진보당은 2%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큰 이슈가 있죠.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내려서 강화한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반대가 46%, 찬성 43%로 오차 범위 내 차이를 보였습니다. 20대에서 30대 그리고 60대 이상에서 반대 응답자가 더 많았는데 40대와 50대에서는 찬성 응답자가 과반이었습니다. 네, 좀 오늘 나온 MBS 조사에서는 눈여겨보신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모든 걸 눈여겨봐야죠. 이 모든 숫자는 중요하다. 네, 숫자는 모든 중요하다. 걸 눈여겨보는데 예. 최근에 여론조사 트렌드가 다 좀 비슷하죠.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하고 민주당 지지율 하락하고. 근데 하나가 딱 갈리는 게 국민의힘 지지율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전화 면접에서는 소폭만 올라요. 근데 ARS에서는 좀 많이 오릅니다. 예.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이를 눈여겨보시고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사실 ARS에서 더 많이 떨어지고 그런 차이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좀 생각해 볼 만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왜 떨어졌냐 이거는 뭐 그거는 지금 답이 다 나와 있죠. 근데 두 가지로 크게 나눠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건데 첫째 예를 들면은 지지층이 이완되는 이슈가 있어요 지금. 그게 조국 전 대표 사면 그다음에 지금 뭐 말씀하신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관련해서 뭐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은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입장이 갈리는 이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아까 보셨듯이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 문제와 관련돼서 민주당 지지층도 조국 전 대표 사면 잘했다. 한 60%대 후반에 걸치나 그럴 거야 아마. 그러니까 이 민주당 지지층에 한정해서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을 전적으로 잘했다라고 안 하거든요. 민주당 지지층도. 물론 60% 넘는 건 높게 나오는 건데 근데 진영 논리로 보면은 막 80%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요런 거가 이제 민주당 지지층 내에 갈리는 부분이 있는 거고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도 민주당 지지층 내에 이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이 맞다 틀리다. 50억 두는 게 맞다. 아니다. 10억으로 내리는 게 맞다. 이견이 있는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지지층 내에 이견이 있는 걸 하면 그러면 지지층이 이완이 되기 때문에 지지율은 하락을 해요. 보통. 그래서 그 효과가 하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국민의힘 지지층에 결집세가 지금 있어요.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응답을 하고 지금 막 뭔가를 막 하려고 하는 이런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첫째는 요즘에 이제 그 조국 전 대표 사면 등으로 뭔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생긴 거죠. 국민의힘 지지층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게 있는 거고. 네, 그래가지고 뭐 지금까지는 이재명 정권이 사실 전형적인 진보 정권인 거를 전제로 해서 욕할 거리를 많이 이제 좀 생각해놨는데 그게 이제 안 되니까 그렇게 안 가니까 좀 김이 샜는데 요 조국 전 대표 사면을 고리로 딱 해가지고 요새 보수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많이 프레이밍을 하는 게 봐라 이재명 정권 결국 과거의 문재인 정권처럼 간다 이걸 프레이밍을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요것 관련해서 할 말들이 생겨서 이제 응답을 하고 싶어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전당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전당대회를 보통 하면 국민의힘 지지층 결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막 뭔가 적극적인 응답이 이루어지는데 그 징후 중에 하나를 볼 수 있는 게 오늘의 MBS 여론조사에서 누가 국민의힘 대표 돼야 되냐 물어봤어요. 적합도? 예. 네. 근데 보통은 김문수 1등, 장동혁 조금 차이 나게 2등, 그 다음에 아쉽게 안철수 조경태 이 차이지 않습니까? 근데
장동혁 의원이 오차범위 내에서 김문수랑 다툽니다. 순위가 그래서 이 오차범위 내에서 통계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안 되는데 오차범위 내에서 김문수를 앞서요. 네. 근데 요거는 이전까지는 없었던 흐름이고 인지도나 이런 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원래 김문수가 계속 그렇죠. 앞서는 구도여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게 뭐 열심히 친윤 내지는 이 국민의힘 내 기득권이 열심히 한 뭐 극우 유튜브가 열심히 몰아간 그런 효과인 것도 있겠지만, 예? 친길파들의 뭐 이러한 파워도 있겠지만은 전환길 친길파의 이런 파워도 있겠지만, 근데 그게 뭐 보통 중도나 또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연성 지지층 사이에 그 뭐 중요합니까?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를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크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 장동혁 후보를 지지해야겠어. 막 활성화되는 층은 어떤 층입니까? 굉장히 강성 지지층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여론조사에 지금 응답한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 강성 지지층이 상당히 좀 비교적 지난번 조사보다는 많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예. 이렇게 보면은 이 조사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가 답이 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저는 이게 뭐 표본이 왜곡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상황들 때문에 여론 지형이 지금 이렇게 형성된 측면이 있는 거고, 그래서 아마 한 2, 3주 후 상황이나 이런 걸 보면은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이런 거는 소폭 복구되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고, 국민의힘 지지율도 그때 이제 그 새로운 대표가 있을 건데 김앤장 경선이지 않습니까? 결선이 아마 김문수, 장동혁. 네, 그러고 나면 결선 갈 거라고 보세요? 네? 결선 투표 갈 거라고 보세요? 지금 이런 구도면 예. 결선에 가지 않을까 싶은데 내일 결정이 되지 않고 다음 주에 최종 판결이 날 것이다. 네, 근데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약간 활성화된 상태일 수 있고 국민의힘 지지층이, 근데 2주 또 3주 이렇게 지나면 약간 다시 이완될 수가 있어서 그때 가면은 약간 또 지지율의 변화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숫자로만 보는 이야기를 김민하 평론가 해설라 곁들여 들으니까 되게 재밌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앞에는 재미가 없나요? 다 재밌는데 더 재밌다. 어떻게든 안 좋은 것만 듣는 김민하의 놀라운 능력 네, 오늘도 발휘되고 여러분, 있습니다. 아이를 잘 키워야 해요. 육아를 잘 해야 되지.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만 합니다. 애를 잘못 키우면. 더 재밌다. 제가 조사에 더 부사에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넘어가 볼까요? 네, 방문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네, 방송 3법 중 하나 또 통과됐죠? 네, 윤석열 씨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 3법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 줄여서 방문진법이라고 하죠. 방문진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당연히 이번 법에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요. 방문진법 개정안은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방송학회나 기자협회, PD협회 같은 방송단체에서 이사 추천권을 부여받는 그런 내용이 중심입니다. 오늘 방문진법이 통과됨으로써 이제 국회 3법 중 남은 거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EBS법이죠. EBS법 개정안인데요. 이 법도 오늘 본회의에 상정이 됐습니다. 역시나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들어갔고요.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표결로 종결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하루가 지난 내일 오전에 본회의에서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민하 평론가의 반응 때문에 댓글창에서는 지금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민하바 평론 제일 재밌다. 역시 능력자 총통은 위대하다. 잠이 취한 듯한 상태여야 된다는 건 뭐죠? 네. 되게 공화국에 계셔서 그런가? 예. 네, 뭐 여튼 좋아요 누르세요. 여기 좋아요 눌러요. 빨리 좋아요. 됐다. 아까 여기 사람들이 좋아요가 없다고 걱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빨리 좋아요를 누르십시오. 네, 저희 요새 아무래도 좀 조회수 비수기여가지고 널리 영상이 좀 퍼지려면 초기에 좋아요를 누르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제 방송 전에 이야기했었는데 훌륭하게. 초기에만 중요해요? 지금도 중요하죠. 빨리 누르십시오. 좋아요. 네, 빨리 누르세요. 자, 방송 천재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근데 필리버스터를 하는 이유는 뭐 사실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국민의힘에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제 뭐라도 해야 되니까 이제 하는 것이지. 지금 이제 107석의 의석수를 가지고 어떻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 이 사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의제가 오래됐습니다. 사실 이게. 예.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오래됐어요. 제가 거의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될 때도 이 얘기하고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렇다라는 거는 그전에도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제 기억하는 것만 해도 그때
원내대표가 전병헌 의원이고 막 이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와, 진짜 옛날이네요. 네. 아, 이거 뭐 어떻게 아무튼 엄청 오래된 거죠. 막 그러니까는 제가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그 정도인데. 근데 그때부터도 요런 아니었어요. 사실 얼개는 요런 안으로 하자. 아니다. 요런 안으로까지는 할 필요가 없고 소위 말하는 특별다수제. 그러니까는 여야의 이제 그 추천 예를 들면은 이사 이런 사람들이 공영방송 이 지배구조를 구성을 하되 사장을 결정하고 이런 데 있어서는 특별다수제 여기서는 뭐 과반으로 하지 말고 예를 들면 3분의 1로 한다든가 뭐 더 강화된 걸로 한다든가 요런 정도 논의하는 게 맞다. 이런 거 가지고 옥신각신하고 이런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요 안은 그때는 어쨌든 좀 소수안이었습니다. 예. 원 옛날에는 소수안이었는데 문재인 정권에서 어쨌든 그 당시에 논의됐던 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과제는 추진하지 못했고 네. 의석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치적 조건이 따라주지 않아서 추진하지 못했고 그러한 가운데에 공영방송 장악이라는 그러한 비극을 그걸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는지를 윤석열 정권에서 또 겪고 나니까는 그 당시에는 사실 소수안이었던 내용을 지금은 이제 밀어붙이게 된 거거든요.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금 뭐 보수 언론이나 보수 정치 이런 데서는 영구 민주당 방송 장악법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정권을 잃어도 예. 여기 나오는 무슨 뭐 이 시민 단체라든지 뭐 무슨 단체라든지 뭐 언론 노조라든지 이제 현업 그 기자 단체라든지 심지어는 변호사 단체 이런 데도 다 뭐 학술 단체라든지 이런 데도 다 민주당 편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뭐 어떤 큰일이 나는 뭐 이런 법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를 들면은 국민의힘이 정권 잡았을 때 국민의힘이 아주 합리적인 방송 정책을 펴고 방송 장악을 안 하면 그러면 그런 단위들은 다 합리적인 어떤 방송 정책에 대해서 지지를 할 수 있는 단위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오버하지 마시고 이 법안에 대해서 그냥 지지를 하고 나중에 이 법안의 어떤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고칠 부분이 있으면 고쳐 나가는 것이 낫지. 지금 상황을 이렇게 두면 지금 상황대로 두면은 계속 장악을 보수 정권이 되면은 방송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민주 정권이 들어서면 그 방송 장악한 거를 되돌리려고 하는데 보수 정권은 너희도 장악하잖아. 너희도 거봐 방송 장악하네. 그러니까 우리가 방송 장악한 건 정당했어. 뭐 이렇게 우기고 이 상황이 계속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자. 네, 이거를 그냥 뭐 필리버스터 그만하시고 그냥 처리하십시오. 네, 그만하세요 이제. 그만하시오. 네, 김민아 평론가가 구독자들한테 좋아요 기강 잡으니까 다들 눌렀다. 깜빡하고 안 눌렀는데 눌렀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이용마 기자의 기일에 통과됐다는 것도 미흡하지만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이런 댓글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면서요. 마지막 키워드는 간단하게 소개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네, 오늘 23일부터 24일 동안 이제 일본을 방문할 예정인 이재명 대통령이 방일에 앞서서 일본 언론 요미우리와 가진 단독 인터뷰가 오늘 공개됐는데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위안부 합의와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서 한국 국민으로서는 전 정권과 합의는 매우 수용하기 어렵지만 국가로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뒤집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 미국으로 바로 날아가는데요. 25일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26일에는 필라델피아로 이동을 해서 마스가 이제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이 프로젝트에 관련된 한화 필리 조선소를 둘러볼 계획입니다. 네, 관련한 이야기는 2부에서 좀 더 자세히 보려고 하는데요. 그래도 김민아 평론가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하라고요? 네, 아쉬워하실까봐 하시고 싶은 말씀 많으실 것 같긴 한데 이번에 트럼프가 너무 많은 무리수를 막 던지고 있어서 잘 준비를 해야 되겠다. 뭐 삼성의 지분 투자가 아니죠. 보조금을 주는 것은 내가 하기 싫고 대신에 돈 줄 테니까 지분을 내놔라. 그게 싫으면 보조금을 받지 마라.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보조금의 액수에 해당하는 지분을 취득하면은 거의 이재용 회장의 그 비중을 트럼프 행정부가 갖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눈 뜨고 정말 코베이는 그러니까 이런 상상을 사실 해본 적이 없는 좌파들이 상상하던 기업을 연기금을 동원해가지고 연기금을 동원해가지고 기업의 이런 의결권을 장악해가지고 이렇게 기업을 이런 식의 해법을 갖고 나오는 이런 분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에 대한 이러한 고민이 깊어지는 가운데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를 그 전에 만나가지고 좀 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공동대응이나 이런 것도 한번 얘기해 볼 필요가 있고 그러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기 위한 어떤 과정으로서의 과거사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런 고민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사실 이 정의기억연대나 이런 쪽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요미우리 신문 인터뷰 발언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접근하라는데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그런 목소리를 내는 게 당연한 건데 아마 지도자 입장에서는 뭐 이 야당 대표일 때와 똑같은 목소리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고 다만 예. 지금 이제 위안바위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강제동원 이 피해자 문제도 그렇고 일본이 자기들이 약속해 놓은 것만큼도 안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라도 이 국가 원수로서는 목소리를 내고 좀 얻어내는 것이 지금은 상한선인 것이 현실이 아닌가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다음 주에 결과 나올 테니까요. 그 이야기 이 시간에 더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광고하겠습니다. 비교원이 준비한 최대 128만 원의 혜택 놓치지 마십시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에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에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현재 쓰고 있는 휴대폰에 통신사만 변경하면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돌려드립니다. 인터넷 가입 혜택만 잘 비교해 보십시오. 비교원은 23년 동안 60만 명 누적 가입자에게 983억 원 누적 현금 사은품 지급해 왔는데요. 개인정보보안도 철저해서 한 건의 보안사고도 없었다고 합니다. 8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을 가입해서 든든하고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1670-2571로 상담받으시거나 네이버에서 비교원을 검색하십시오. 자, 8월 21일 뉴스 리액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잠시 후에 장윤선, 봉지욱 두 분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십시오. 고맙습니다. 아니